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자,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두근두근 육아 토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래서 마리본 산부인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리본 산부인과 소아과 유세빛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엄마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마리본 산부인과에서 소아과 과장 맡고 있는 유세빛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더운 여름입니다. 소아과에는 어떤 질환들로 많이 내원하십니까? 요새는 이제는 원래 여름철에 유행하는 장염 질환이 많고 또 수족구 이제는 입이랑 손발에 물집이 잡히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유행성 질환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원래 여름에는 감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약간 좀 이제 풀어지면서 좀 바깥 생활도 많이 하고 에어컨 틀고 마스크도 벗고 하다 보니까 아기들이 요새는 감기도 많이 걸려서 꽤 많은 아이들이 열도 나고 감기도 많이 걸려서 외래 진료를 보러 오는 상황입니다. 요즘 애기들도 장염은 나이가 어릴수록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로타 장염이라고 해서 유행성 장염이 이제는 정말 돌전 아기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갈 정도로 위험했었는데, 요새는 예방접종이 생기고 많이 보편화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었고, 그렇게까지 위험한 아이들은 많지는 않고, 그래도 많이 못 먹어서 처지게 될 경우에는 뭐 수액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족구는 거의 많은 엄마들이 알고 계시는데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다 비상이더라고요. 네. 저는 다 그런데 그거는 예방책이나 예방주사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예방주사는 없고, 제일 중요한 예방책은 이제 손발 잘 씻고, 이제는 같이 나눠 먹거나 이럴 때 이제는 같이 접촉을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일 주의하는 게, 그리고 아플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고 단체 생활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의 성장 발육에 대해서, 올바른 성장 발육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잘 크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크고, 어떻게 하면 키도 크고, 튼튼하고, 감염도 안 되고, 모두 엄마들이 바라는 부분인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오늘, 이 원장님처럼 소아과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애기를 올바른 성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배꼽, 특히 배꼽 관리부터. 나는 배꼽 관리 같은데 이게 씻기다 보면 기저귀 채울 때도 쓰라려서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또 염증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소독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또 관리를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이제는 배꼽 관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말리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억지로 떼어낼 필요도 전혀 없고, 이제는 알코올 소독도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는 진료를 보고 알코올 소독을 할 필요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은 괜찮을 경우에는 그냥 잘 말리고, 이제 물이 들어갈 때도 이제는 잘 열어두고, 기저귀 채울 때도 덮이지 않도록, 그리고 통목욕도 배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히려 너무
이제는 열심히 막 소독을 연고도 바르시고 막 빨간 약까지 구에다가 바르시고 하시는 가루약도 분들, 뿌리는 분들 네, 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빨간 약이 베타딘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흡수가 될 수 있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연고 같은 것을 바르는 것도 잘 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여름철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환부를 네. 이렇게 덮어놓는 게 오히려 나쁘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름을 공기순환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딱지가 앉은 상태에서는 굳이 거기를 덮어두는 것보다는 열어두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피가 나거나 아니면 환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때는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폼 재질의 드레싱 그 재료들을 덮어두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엄마들이 네. 원장님한테 병원에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궁금증 중에 좀 이렇게 기억에 나시는 궁금증 있습니까? 요새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마스크를 언제부터 씌워야 되는지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왜 그러냐면 아기가 병원에 아예 안 갈 수도 없고 바깥 생활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는 WHO나 원칙상 교과서상으로는 2돌 전에는 마스크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는 돌 이후부터는 이제는 돌 전에는 최대한 이제는 뭐 유모차 이제 덮개 같은 걸 씌운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은 안쪽을 안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피하시고 사람 많은 곳은 그냥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돌 이후에도 씌울 때도 이제는 그때 뭐 잠이 든다거나 이럴 때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기 상태를 항상 주의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간혹 이제 돌 전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왔을 경우에 막 헉헉거리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어린애를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놨을 때 네.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잠깐 씌운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훨씬 어른들보다 호흡이 빠르고 호흡이 얕기 때문에 저산소증도 쉽게 올 수가 있고 만약에 잠들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저산소증이 빠진 걸 우리가 빨리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뭐 짧게 씌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몽고 반점은 어디까지가 몽고 반점입니까? 네. 이게 피부 질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몽고 반점은 이제는 말 그대로 몽골리안 계통의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는 한국인의 90%에서 이제는 발생이 되고 대부분은 엉덩이나 몸통 쪽에 있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팔이나 다리, 얼굴 쪽에 있는 아이들도 있게 되고 몽고 반점 자체는 진피층의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생긴 건데 이거를 다른 피부 질환이랑 비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몽고 반점은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게 되고 다른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변하거나 점점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같이 생긴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몽고 반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5세 전후로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고 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꼭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가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기가 신생아 때는 좀 불구죽죽하고 황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하셨다가 이제 100일쯤에 좀 이제 뽀해지고 하면서 갑자기 이게 멍든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새로 생긴 뭐 피부 질환은 아닌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이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없어지는지 진해지는지 좀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몽고 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서 산후조리 퇴소하자마자 친정으로 먼 지역으로 가야 될 분이 많으셨는데 아기가 아직 미성수 상태다 보니까 자동차를 오래 타서 너무 흔들려서 뇌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외부에 대해서 호흡기나 이제 뭐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매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분명히 신생아일 경우에는 이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제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기를 자꾸 이렇게 흔들 정도의 그런 충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 자동차의 진동 정도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퇴실을 하고 신생아실 바로 퇴소 시부터도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는 신생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 카시트라든지 그런 카시트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간혹 안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엄마한테 아가가 에어백 역할을 하게 돼서 엄마는 덜 다치고 아기만 크게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이제는 뭐 중간중간 쉬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크게 아이한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도 됩니까? 비행기도 이제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탈 수는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들이 이제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기압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젖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분유 젖병 수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힘들 수 있고 뭐 아기가 잠드는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이동을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령별마다 성장 표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몇 개월 됐을 때는 키가 얼마가 되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데 우리 애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좀 염려를 해야 될 수치 정도가 될지. 제일 참고하기 쉬운 게 예방접종 카드를 모든 엄마들이 다 갖게 되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제 성장 곡선표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기가 100명 중에 이제 퍼센타일로 이제 체중, 키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100명 중에 쭉 줄 세웠을 때 내가 우리 아기가 10등이다. 그럼 10%타일 작을수록 이제 크면 90%타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기가 10%타일이라고 문제가 있고 뭐 80%타일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기가 3.8kg로 태어났다. 좀 크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큰 아이들은 자기 그 라인에 맞춰서 이제는 크게 자라게 되고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가 2.8kg로 태어났다. 이러면 자기 곡선에 맞춰서 그 성장 속도대로 좀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기가 작게 태어나서 작게 자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대로 이제 그 성장표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25%타일로 태어나서 50%타일로 6개월 때 자랐다. 그럼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라 볼 수 있게 되는데 80%타일로 태어났는데 생후 6개월 때 이제 50%타일이 됐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진 않은지 뭐 못 먹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유를 먹는 애기에도 불구하고 네. 녹색변을 보거나 묽은 변을 볼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여야 한다. 정답은? 자, 네. 이거 재밌는데요? 녹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황금색 변을 엄마들이 많이 집착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는 뭐 그래서 분유도 계속 바꾸시고 아니면 모유 수유하다가 우리 아가는 녹변을 보니까 내 젖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유산균을 찾아서 먹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즙이 원래 녹색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변이랑 같이 재흡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황금변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이 뭐 짧거나 아니면 좀 약간 묽게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녹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변을 보는데 뭐 크게 묽기도 괜찮고 아기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실 건 전혀 없고 근데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 중에 녹변을 볼 때는 혹시 우리 아가가 이제는 전유 후유라고 해서 모유에 또 앞에 젖은 약간 탄수화물이 많고 약간 묽은 젖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좀 갈증을 해소하는 그리고 뒤에 젖은 좀 끈적하고 좀 영양분이 많은 후유가 나오게 되는데 전유를 먼저 먹고 이제는 충분히 못 먹고 후유가 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녹변을 보고 무름변을 자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젖까지 다 완전히 비우고 이제 물리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서 만약에 녹변을 보시고 아기가 이제 잘 안 크고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진료를 보시는 게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모유 수유를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유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유축을 해서 이렇게 딱 그릇 닿는데 다 그러면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 혼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쪽 젖을 무조건 충분히 짜낸다고 하면은 전유 후유가 충분하게 다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시셔도 되는데, 처음에 앞에 점만 짜시게 되면 이제 좀 그런 물기라든지 점도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는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주의를 해서 한쪽 젖을 다 충분히 먹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축한 그 모유를 냉장 보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좀 안전할까요?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이제 3일을 3일.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제는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3개월까지. 가능은 합니다. 이제는 하지만 냉동 보관하게 되면 이런 면역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소진을 하시는 게 좋은데, 또 주의하실 게, 냉장 보관한다고 이제 냉장고 문 쪽에다 두고 계속 문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그것도 오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두시고, 이렇게 또 이런 차이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되게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너무 어린 애기한테 막 백색 음악, 그다음에 뭐 이렇게 휴양처럼 불빛으로 막 두뇌 발달을 돕는 이런 게 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성장에 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백색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너무 아기가 뭐 많이 보챈다거나 뭐 잠자기가 너무 힘들다, 영아산통이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서 사용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어른들이 달래려고 뭐 쉬 소리 내는 것들, 뭐 이제는 건조기 소리라든지 뭐 청소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기를 달래는데 엄마 자궁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랑 비슷해서 충분히 효과는 있는데, 이것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는 다른 게 불편한 게 없고 아기가 잘 잘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다면 굳이 백색 소음을 무조건 사용해야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꼭 필요하다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아기들 장난감들 중에 이제 너무 막 휘황찬란한 것들, 막 누르면 삐삐 소리 나고 막 이제는 반짝반짝 불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한테 이제는 더 흥미를 이끌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두뇌 발달에 꼭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한 자극들은 아기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이제는 다른 주변의 다른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달에는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그게 맞아요. 그게 정말 네. 적당히.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말자. 남들 하는데 우리 얘기 안 한다고 설치 뒤처지지는 않는다. 네. 전동요람. 네. 이게 또 뭐 의견들이 찬반합니다. 역시나 똑같죠. 이게 뭐 해가 된다는 근거도 없고 도움이 되는 근거도 없고. 근데 이제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거기다가 두고 이제 자리를 비운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두신 채로 잠을 재우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게 다 보면 고정 밴드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어른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뭐 낙상 위험도 있고 아기가 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순식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서 아기를 보는 중에 잠깐 이렇게 두는 정도는 괜찮지만 거기다 하루 종일 두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두고 나는 내 볼일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장에, 네. 근육 성장이 조금 저해된다. 저희 이제 시부모님도 이제 아기가 좀 크기 시작하니까 빨리 보행기부터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해서 이제 사지 못하셨는데, 이제 보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아예 판매 금지를 한 진짜요?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행기가 아기 뭐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걸을 때 이제 걸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기가 움직임이 평상시에는 제한적인데 보행기를 탈 경우에는 안 만지던 것도 만질 수가 있고 못 가던 곳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사고의 그런 위험성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행기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태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 헬멧 이렇게 씌우신 분들 계세요. 두상 모양을 네. 잡고 안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찬반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두상 교정 헬멧은 정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용으로 나오는 헬멧들은 사실 뭐
아기가 뭐 쿵할 때 뭐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뭐 보통의 아이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이제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는 여름 더운 경우에는 땀띠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는 엄마의 선택이지만 저는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기가 너무 업으면 네. 휜 다리가 된다고 잘 안 업고 앞으로 앉거나 네. 또 다리를 이렇게 교정하는 아빠 그것도 쓰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포대기처럼 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핀 상태에서 이렇게 꽁꽁 싸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리를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뒤로 앉든 앞으로 앉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제는 뒤로 업었을 때는 문제가 가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위험성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만약에 이제는 뒤로 업으실 때는 항상 목을 가눌 수 있을 시기부터 그리고 좀 허리 힘이 생겼을 때부터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다리가 휘는 거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좌식 문화에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고관절 탈구가 옛날에는 선천 고관절 탈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발달성 고관절 탈구라고 바뀌었어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발달 과정 중에서 이제 자세가 잘못되거나 너무 꽁꽁 싸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런 좌식 문화는 뭐 아가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 휘는 거 고관절 탈구를 유발하진 않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쭉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키크라고 마사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막 다리 쭉쭉 펴시면서 그런 것들이 고관절 탈구를 위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하지 마시라. 제가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키 큰다는 그 영양제 이런 게 네.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면 뭐 하시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때까지는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이제 키 성장에 뭐 도움이 되는 뭐 영양제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성장 호르몬 주사로 맞는 거 외에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뭐 노벨 의학상을 이미 받았겠죠. 그렇죠. 네. 키는 이제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 거의 정해진 게 한 70~80%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환경적이고 영양적인 문제들이 한 20~30%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아이들이 평균 키가 많이 높아져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회 환경이나 먹는 네.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키들 평균 키도 많이 커졌고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내가 키가 작아서 우리 아기 평균 예상 키가 얼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시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상 키도 항상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cm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영양적인 부분도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벌써 좌절하지는 마시고 이제 밥도 잘 먹이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애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까요? 보통 신생아 때는 뭐 사회성이라고 할 만한 게 처음에는 없지만 뭐 2~3개월 때부터 이제 소셜 스마일이라고 해서 사회적 미소를 이제 아기들이 웃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뭐 4~6개월이 지나고 이제 옹알이가 할 시기를 할 때도 거의 반응이 없다거나 이제는 뭐 돌때쯤 지나고 이제는 깍꿍놀이를 하는데도 아기가 전혀 반응이 없다거나 이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는 부모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기가 보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빨리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부모님의 성향이 네.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대면하기 싫어하시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아기가 반응이 없을 때 부모님 닮아서 얘도 혼자 있고 싶은가 봐. 자꾸 까꿍하지 말아 그러는데 뭐 그런 성향을 닮아서 그럴까요? 그러면 냅둘까요?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의 성향을 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피하거나 아니면 다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 발달을 할 수 있는 아이의 기회를 뺏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에 맞는 이제 사회적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자극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생후 6개월부터는 낯가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고 없어서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건데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낯가림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 아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회성에 이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걱정을 하시면서 막 아기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막 주신다든지 막 뭐 낯선 장소에 계속 데려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기 발달에 저해가 될 수도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 발달. 네. 이것도 어떤 부분을 뭐 다 해야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지요. 인지 발달에도 이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때에 맞는 적절한 자극들이 필요한데 너무 과한 자극들은 항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혹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얘가 6개월 됐는데 무조건 문화센터, 문센을 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촉감놀이 같은 거를 해준다던데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엄마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 뭐 당연히 대답은 예상하시겠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엄마가 힘든데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막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아기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자극들도 필요하고 뭐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뭐 1시간씩 산책도 하고 유모차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는 뭐 계절 변화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 일상생활에서의 자극들이 가장 필요하고 이제는 또 때에 맞게서 보면 이제는 발달에서 제일 체크하기 쉬운 것들이 영유아 검진이 있거든요. 이제는 뭐 4, 6개월 영유아 검진도 있고 9에서 12개월 영유아 검진도 있는데 9에서 12개월부터는 이제 발달 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이 있기 전에 미리 발달 평가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아 이런 항목들이 있고 우리 아기는 이걸 못하는구나 이런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자극들이 요 시기 때 아이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보면 돌 때 이제는 뭐 끼적이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뭐 색연필이랑 크레파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보면 체크해 오시면서 다 못해요. 이렇게 체크를 해오시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안 해보셨죠? 이러면 다들 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몰라서 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런 영유아 검진 발달 평가표를 미리 체크를 해오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때 필요하구나를 깨달으시고 해보시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발달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뭐 대근육, 소근육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뭐 또 점검 사항과 또 도움이 되는 방법 말씀 부탁드릴게요. 운동 발달에서 대근육에서 이제 보통 돌던 아기들은 대근육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5개월 된 아기가 목을 못 가눈다든지 7, 8개월이 됐는데도 쥐짓기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9개월이 됐는데 아직 혼자 앉지를 못한다. 아니면 1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못 걷는다. 이럴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월씩 이렇게 늦는 거 옆집 아이는 벌써 걷는다던데 우리 집 아이는 아직 잡고서네 이걸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또 뭐 이제는 가끔 보면 막 9개월부터 막 걸음마 연습을 지금부터 혹독하게 시켜야겠다. 우리 아기는 이제 12개월에 무조건 걷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굳이 그렇게 빨리 막 연습을 시키고 막 뒤집기도 막 굴리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뒤집는 걸 잘 못한다든지 못 가누는 걸 잘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터미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엎어두는 거, 이렇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에도 좋고 두상이 이뻐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뭐 생후 1개월부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미타임을 자주 시켜주시는 것도 발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상이 발달이 네. 이게 이쁘게 잡아주는 게 그 지능과 뇌 발달에 문제가 영향이 있습니까?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 그렇다는 논문도 있고
아니, 다 상관이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보통 두상 교정은 4에서 6개월 때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얼굴 비대칭도 오고 두상이 뭐 이상할 경우에는 나중에 뭐 뇌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의사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다 의견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는 하지만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만약에 두상이 이제 삐뚤어져 사두가 있다든지 아니면 단두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천문이 너무 빨리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도 엄마들이 또 많이 네.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엄마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발달에 대해서 도움되는 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언어 발달은 이제는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보통 10개월에 맘아빠빠 하고 돌 때 엄마 아빠 외에 10가지 단어를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깜짝 놀라세요. 돌 때 엄마 아빠 정도 하는 아이들도 매우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좀 언어 발달이 늦어진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단둘이 있게 되고 뭐 엄마랑 주로 나 때 혼자 있게 되다 보니 좀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돌 전까지는 수용 언어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지, 아기가 잘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정도는 한다 이러면 좀 지켜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18개월 때까지도 아무 단어조차 말하지 못한다, 아니면 두 돌 영유아 검진을 했는데 언어 발달에서 심화평가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뭐 다 쎄들만 한다 하셔가지고 뭐 기다리면 옆집 아이는 뭐 5살 때 말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 언어 지연인 경우에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친구들은 말을 하는데 나는 말을 못할 경우에 다른 인지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회적인 교류가 잘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정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청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에 장애가 있다든지 막 이랬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 아기가 10명 중에 2명이 될지 8명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 의견을 따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소아과는 이제 그 신생아 때부터 질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보게 되면 병원 가시면 감기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보다가 다른 쪽이 이상해서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성정적인 부분도. 네. 그래서 보통 정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병원을 좀 이렇게 가지는 게 엄마들이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돌 전에는 굳이 따로 안 오셔도 한 달째에도 비형간염 2차 접종이 있고 2, 4, 6개월 접종이 있고 또 이제는 돌 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 검진도 중간중간 있게 되고요. 접종이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그때그때 맞는 진료를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 방을 뭐 벽지부터 이렇게 어떻게 꾸며야 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청결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이제는 너무 막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가끔 보면 이제 막 정체불명의 막 칙칙 뿌리는 소독제를 막 매일매일 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정성이 입증이 된 거냐? 그러면 또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생각해보면 더 열심히 더 좋은 환경을 해주려고 맞아요. 하다가 벌어진 뭐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적당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신생아 방을 처음에 꾸미실 때는 어쨌든 너무 막 화려하게 막 여기저기 막 너무 정신을 뺏길 만한 것들은 또 오히려 좋지는 않아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장난감도 막 뭐 몇백 개가 막 거기 다 있는다고 해서 아이 발달에 좋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장난감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5개 정도만 두시고, 그리고 습도나 온도 같은 거는 뭐 40에서 60% 습도, 뭐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덥지 않게 24에서 26도 해주시고, 미세먼지
미세먼지 들어온다고 요새 환기도 막 다 안 시키고 뭐 맞아.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다 되겠거니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공기청정기로는 해소되지 않는 뭐 이제는 물질 같은 것들이 집안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 뭐 요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라든지 아기가 자고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문을 다 활짝 열고 환기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 방에다가 또 가끔 뭐 꽃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곰팡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들은 항상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청결하게 하지만 너무 막 멸균 상태가 오히려 아이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의 더러운 것들 접촉하고 뭐 세균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아기 면역 발달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가 계속 그 방에만 살 게 아니고 밖에 나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이제 방을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보면 또 아이들도 예민하게 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걱정들이 아기한테도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걱정보다는 이제는 좀 걱정은 덜어두시고 그래도 그냥 아이한테 좋은 것들, 뭐 검증된 것들 그런 것들로 위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리불안으로 고생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우선은 불안 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랑 나는 거의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 나랑 떨어졌을 때는 엄마가 사라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거의 사망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아이들이 겪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커가면서 애착이 형성되고 이제는 엄마가 없더라도 그런 혼자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보통은 만 3세가 되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깍꿍놀이 많이 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 엄마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는 그 자리에 있다,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게 3살쯤 되게 됩니다. 분리불안 정말 장애라고 할 만한 정도는 이런 발달학적 기대치, 3살이 되면 그런 불안함이 사라져야 되는데도 분리 시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 기간이 오래돼서 한 4주 이상 될 때 이제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5살 된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잠깐 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게 이제는 한 달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분리불안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깐의 그런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거, 아니면 두 돌이 되었는데 뭐 어린이집 갈 때 막 엄마랑 헤어지면서 운다, 이런 거는 사실 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히 엄마가 뭐 사랑하고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점점 커지면서 사라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엄마 아빠들, 그런 것들이 아기한테 이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기들도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 그걸 다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과하게 반응을 하실 때 아기들도 이제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기가 이거 만지려고 하는데 그거 만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막 이러고, 막 이거 걸어가려고 하는데 거긴 위험해, 막 이런 식으로 다 막는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보고 배운 게 세상에 위험한 게 너무 많다, 이거기 때문에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그런 감정 조절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내가 너무 불안한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도 아이한테는 그걸 티를 내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갔을 때 너무 온다고 해서 저기 봐, 이러고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뭐 30분만 있으면 올게,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도 엄마랑 이거는 헤어지는 게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엄마는 뭐 이따가 점심 먹고 나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런 일상의 전형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규칙대로 진행을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수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수면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뭐 잘 때까지 울려라 이런 법도 있고, 뭐 안아줬다가 눕혀줬다가 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분리 수면 하는 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때까지 안아주자, 뭐 안아주는 게 아기 뭐 정서에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수면 의식.
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아기들이 100일쯤 되면 밤낮 구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00일 전부터도 밤낮 구분을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낮잠 잘 때는 이제 햇볕 들어오는 방에서 생활소음도 있게 생활을 하시고 밤잠 자울 때는 집안 분위기도 좀 어두컴컴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밤잠을 9시에 재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 보통 8시부터 뭐 목욕을 시키고 이제는 마지막 수유를 하고 뭐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뭐 자장가라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준다든지 본인이 하시기 주 양육장 하시기 가장 쉬운 것들로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하는 행동을 정하시면 그게 수면 의식입니다. 이것들을 반복을 해주면 아기가 이렇게 하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돼서 더 깊이 잠들 수 있고 더 쉽게 잠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 의식을 계속 해주는 거.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간혹 안아서 이렇게 재우시다가 이제는 잠이 들면 이렇게 눕혀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젖을 물려서 재우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아기가 깰 때마다 이제 아기는 수면 사이클이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고 얕게 깰 때는 완전히 깨서 으앙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깬 게 아니라 그냥 수면 상태인데 살짝 깬 정도. 그래서 다시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는 엄마가 계속 안아서 재웠다거나 아니면 젖 물려서 재웠다거나 그런 하는 아이들은 그런 수면 사이클 깰 때마다 다시 안아줘야 되고 다시 젖을 물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가 자는 법을 배웠는데 엄마한테 배웠는데 아빠한테 그게 이제 안아서 재워줬고 아니면 젖을 물려줬고 이러면 다시 잠이 들고 싶은데 아기는 배운 거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만 잠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아서 달래주시는데 졸려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눕혀서 혼자 자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면 사이클에 깼을 때도 살짝 깼다도 가더라도 혼자 다시 잠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기가 그렇게 깼을 때 으앙 하더라도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바로 안아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느긋하게 한 3, 4분 정도 천천히 가시면서 다른 일도 하시고 이렇게 좀 천천히 반응을 하시면 진짜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다시 잠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반응을 해주시는 건 오히려 아기 잠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기가 내가 왕 하면 달려오겠지 했는데도 네. 울었는데도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그냥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애기가 막 울면 그 울음을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막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면 사이클에 맞춰서 깨는 허드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완전히 애기가 깬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약간 잠꼬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울음에다 다 반응을 해주시면 오히려 잘 자고 있는 아이를 완전히 깨우는 그런 것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반응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잠을 방해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비 예방 요거 예방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비가 되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변비가 뭔지부터를 아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가끔 보면 우리 애기가 하루에 한 번씩 변을 잘 보다가 2, 3일에 한 번씩 본다. 변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2, 3일에 한 번씩 보더라도 아기가 잘 먹고 변 볼 때 특별하게 불편해하는 게 없으면 꾸준히 그냥 규칙적으로 2, 3일에 한 번씩 본다. 그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애도 2, 3일에 한 번씩 보는 애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변비는 어쨌든 첫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먼저고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부터는 이제 따로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혹시 수분이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은 해보시고 채소가 먹는 게 너무 적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보시고 운동을 너무 안 하더라도 움직임이 너무 적어도 좀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보시는데 이제는 너무 변비를 그런 것들로만 또 교정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치료 안 받고 왠지 변비약을 먹으면 못 끊는다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유산균 좋은 거를 막 찾아 헤매신다든지 막 그런 민간요법만 계속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변 보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변을 보다가 항문이 찢어진다든지 변을 볼 때 아팠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또 참거든요. 그러면 또 변비가 생기고 그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겨서 아이가 힘들어한다. 밤도 잘 못 먹고 변 볼 때 너무 아파한다. 이럴 때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유산균, 네. 그 다음에 애기성 영양제. 이게 정말로 필수입니까?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필수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비타민 D는 꼭 필수로 먹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비타민 D는 400단위씩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꼭 먹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D는 보통 음식으로 섭취가 되지만 햇빛으로 흡수가 되는데 아기들이 이제는 6개월 전에 막 직사광선을 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구루병이라든지 나중에 뼈 성장에 정말 지연이 되고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계속 꾸준히 먹여주시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이제 돌까지는 400단위 한 방울씩 돌 이후부터는 600단위씩 그리고 성인들도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들도 아기만 잘 챙겨주지 마시고 네, 꼭 이제 보통 검사하면 대부분 다 현대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6개월부터는 약간 철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유시개로 소고기로 충분히 잘 먹는다고 하면 굳이 철분제를 먹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아기가 뭐 다른 철 결핍 증상이 보여서 뭐 잘 못 잡고 잘 못 먹고 아니면 너무 보챈다든지 잘 못 크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소아과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 철분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6개월 때부터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유산균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산균 안 먹었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고 유산균도 이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장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가기 때문에 유산균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이제는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건강하게 이제 채소도 많이 먹고 잡곡도 많이 먹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산균이 밝혀진 거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의학적 연구로 밝혀진 이득은 이제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설사가 유발됐을 경우에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토피라든지 이제는 다른 피부 질환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 아니면 과민성 장증후군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추천은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일괄적으로 뭐 요새 많이들 보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유산균을 먹거나 아니면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려고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직까지도 네. 부족하지만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마지막. 네. 아기 키우시면서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엄마 아빠들이 걱정도 많이 되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좀 이제는 소아과 의사가 쓰거나 이런 육아서 같은 거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시중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거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 옆집 아줌마 이야기, 뭐 이 조리원 동기 이야기 막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시고 막 찾아보시고 이런 거가 오히려 시간도 낭비되고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이제는 흔들리게 되면 아기도 힘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기들 잘 키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많이 본 것 같은 마리온 산부인과의 소아과 유세빛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육아에 도움되는, 실생활에 도움되는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비타민 D는 꼭 먹으라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따가 비타민 D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 뵙는데요. 라이브 방송 어떻게 참가하느냐 아직까지도 궁금하시는 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끄시고 11시 30분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라이브 방송이 새롭게 뜨니까요. 그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